앉으세요. 네. 앞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좌석 다 찰 것 같아요. 저번에 서울대 할 때도 좌석이 다 찼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오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오늘 지금 이제 들을 게 서울교대하고 고려대학교잖아요. 근데 한양대학교도 어제 이제 또 발표가 됐어요. 근데 한양대 영재원은 하도 힘들다고 자꾸 어머니 얘기하셔가지고 자녀분들 보내실 때 고민을 하시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정보 쪽이 강세가 되기 때문에 정보영재원은 지금 현재 한양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정보 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냥 단지 컴퓨터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시면 좀 오산이고요. 거기는 네, 수리입니다. 수리. 그러니까 한양대 쪽은 수학 쪽으로 관련되어진 부분에 만약에 포커싱이 좀 되신 분들은 어머니들께서 그쪽을 관심 있어 하시고, 근데 한양대 그 영재교육원 입학에 보면 한양대학교 특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교 입학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한양대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영재원 다닌 친구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그런 것도 세세하게 보시게 되면 영재원이 조금 이제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죠. 그리고 지금 중등 영재원은 이제 서울대하고 연대가 이제 교대까지 가세해서 이제 3개의 학교가 됐기 때문에 사실 중등 영재원이 이제 좀 뜨거운 핫 감자가 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재교육원 생활기록부 기재가 그전에는 학교에서 초등부에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막 이렇게 서로 중구난방했거든요. 근데 중등부에서 전면 기재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영재고 입시에 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지금 현재 빠르면 이제 내년에 입학하는 아이들부터 아니면 내년에 졸업하는 아이들부터 적용이 되면 올 현안에서 중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부터 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영재교육원이 이제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죠. 이제 스펙이 제일 되니까 그거 자체는. 그리고 영재교육원 출신자들이 아무래도 영재고 입시에서 약 한 80% 정도가 다 영재원 출신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염두를 좀 해두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서울교대가 다시 자기소개서로 또 전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고 그 기존의 행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영재교육원 다시 원래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오늘 얘기 잘 들으시고, 그리고 어머님 문항 데이터는 뭐 새로운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항 데이터베이스는 따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거기는 그 부분에서 또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그 수학 쪽에 김영균 부원장, 그 다음에 그 과학 쪽에서는 김민정 부원장이 나와서 세세하게 설명들을 갖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사진 자료 찍어 가셔서 거기 있는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분만 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앞에가 좋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 좌석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쪽 좌석 끝좌석도 비어 있고. 자, 그러면 오늘 또 날씨 좋잖아요, 어머니. 설명이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또 가을 날씨도 한번 즐기셔야 될 텐데 가실 때 좀 웃고 가실 수 있도록 왜 웃고 가셔야 돼요. 이 설명회가 어머님들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곤란하고요. 어머님들께서 좀 웃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부 순서는 김영균 부원장이 준비를 할 테고요. 김영균 부원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MSG 영재교육 수학과 김부원장 김용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매년 여러 번 지금 영재교육원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교대랑 고려대 이렇게 진행이 됐고, 지난번 저희가 설명회 때는 고려대 전형만 발표가 났었는데 그날 28일 당일날 오후에 곧바로 또 서울교대 전형이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간략한 여기 교대랑 고대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전형부터 기출문제까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 대학부서 영재교육원을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올해 지금 어머님들 분위기를 조금 봤는데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지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영재교육원 중에서 그래도 제일 넘사벽이 아닌 곳이 교육청이라고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어쩌면 어찌 보면 그 정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선행이 필요 없다 제가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그 영재교육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저학년일수록 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대학부설의 어머님들이 많이 꽂혀 계셔서 지금 교육청에 대해서 지금 나중에 저희가 좀 추후에 발표가 나면 영재교육원 설명회를 다시 할 겁니다. 그때도 한번 어머님 많은 관심들 보여주시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우선 동영상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어머님들 저희 첫 수업 때 아이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한번 보셨으면 이거 보셨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게 저희가 첫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이게 포포즈나 뭐 이런 것들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1차원적이고 되게 단순하게. 그래서 정말 이게 대치동 친구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창의력이나 아이디어가 이렇게 기발한 친구들도 있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싶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 친구는 꼬맹이니까 귀엽긴 한데 큰 친구들이 이러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이 그러니까 영재교육원 설명회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기출문제를 아이들한테 많이 풀리긴 합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저희가 뭐 쪽집게처럼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출됐던 유형이 아이들한테 노출을 시킴으로써 연습을 시키는 거지 실제로 이 문제가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시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꾸준히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려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 이제 모집 요강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난번에도 오셨던 어머님들 계시지만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3학년을 이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고 기초반은 4학년으로만 현 4학년으로만 그 다음에 심화반은 현 5학년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5학년 6학년 되는 친구들을 이제 60명 초등 기초는 60명, 심화는 30명 이렇게 선발을 하기 때문에 현 3학년 친구들은 작년과 달리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학년, 5학년, 이렇게 4학년 반, 5학년 반 이렇게 선발이 되고요. 실제 여기 보시면 인문사회 분야 미선발, 인문사회 쪽으로 어머님 관심 있으셨던 문과성을 쪽인 친구들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초등 융합에서 기초와 심화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융합에 보시면 이게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수학, 과학 이렇게 융합돼서 출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정을 보시면 고대가 설명회 본인들이 어떻게 영재원을 운영을 하는지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게 다음 주 토요일이고 다다음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있으니까 어머님들 시간 되시면 한번 우리 아이들 고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1차 여기 10월 7일 교대보다 일주일 앞서서 시험이 있고요. 지필고사. 그 다음에 2차로는 이제 기초와 심화반은 다른 날짜에 지금 봅니다. 면접입니다. 11월 10일이랑 11월 11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 보시면 우선은 1.5배수 90명, 기초는 90명, 심화는 40명 정도를 선발을 한 다음에 면접에서 30명을 떨어뜨리고 10명을 각각 떨어뜨린 60명, 30명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영재성 검사를 보시면요. 여기서 특별히 보시면
관련 개인 특성 검사, 즉 그 아이들 자기 관찰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그렇다, 매우 그렇다, 뭐 아니다 이런 걸 설문조사라고 아이들이 표현하는 그런 문항들을 빠르게 진행하는 맨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과 객관식 단답형 그리고 서술형, 고대가 서술형으로 되게 유명한데 그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선은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주목하셔야 될 거는 요거 2020년도에 2020년도 영재교육원 학생 선발부터는 그 고대 자체 내에서 재능개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하겠다 해서 아마 올해까지만 이렇게 지필고사나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천대학교도 지금 이번에 발표가 났거든요. 그건 이제 이따가 김민정 부원장님 말씀을 해주실 건데 가천대학교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대학교 자체 내에서 아마 그쪽 방향으로 본인들의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보고서도 내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탐구보고서 내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캠프처럼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가서 알아봐야 되겠고 우선은 올해 준비부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지금 고대 영재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초등기초 친구들이 이제 심화로 진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30명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진급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친구들은 지금 요번에 같이 시험 보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겨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2차 전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자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처음 지원하는 친구들은 기존 다니던 친구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화반 친구들이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여기 보시면 면접입니다. 수업관찰형 신축면접, 이렇게 신축면접 작년과 똑같은 전형으로 발표를 됐는데 작년에 아이들 그 노트북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이따가 김민정 부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아이들이 개별 활동을 합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본인들이 자료를 선별하고 그거를 리포트하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 1차를 통과한 다음에 2차부터. 그리고 여기는 자소서가 1차를 통과한 친구들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는. 그리고 여기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자소서 형식도 뒤에 있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시면 창의적 활동 소개서에 대해 심사위원이 만약에 너네 증빙해봐라 이러면 이거는 지참하셔서 1차 통과한 친구들은 내야 되고요. 아까 그 심화 미진급한 친구들이 면접에서도 같이 똑같이 또 그러니까 심화반 친구들, 새로 신규 지원한 심화반 친구들, 5학년, 지금 현 5학년 친구들과 함께 다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고대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그 설명회거든요. 9월 15일이랑 9월 19일 이렇게. 근데 요거는 한번 보시는 게 19일 날은 변동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머님들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2차 때 제시해야 되는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장점과 약점을 기술하시오. 두 번째, 관찰, 탐구, 제작, 창작 등 스스로 진행한 창의적 활동에 대해 기술하시오. 영재원에 입학 후 자신이 하고 싶은 창의적 활동을 기술하시오. 이런 것들은 지금 교대랑도 되게 비슷한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천자씩, 여기는 천자 좀 깁니다. 교대는 조금 짧거든요. 근데 여기는 천자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1차를 통과한 친구들이 우선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에 이제 진행됐던 방식인데 실제로 거기 보시면 되게 굉장히 짧죠. 시간이 가형, 나형은 단답형이나 객관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형이 서술형입니다. 그 고대 맨날 내는 그 찬성 반대 쓰는 서술형 문제, 그 다음에 라형은 아까 말씀드린 이 제한 시간이 없었다는 건 아기들 그 자기 체크리스트 했던 그 시간이라서 나오는 시간대가 다 다를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늦게 나온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관적으로 그래도 표시를 해주는 게 안정적이라서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나는 집중력이 있는 편이다.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 유형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관되게 대답을 하는지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항에 대해서도 연습을 조금 수업 시간에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교대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교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은 지원 학년은 현 3학년, 4학년, 5학년이고요. 실제로 여기 수학심화, 과학심화, 정보심화인데 수학은 40명, 과학은 60명, 정보는 20명, 그래서 총 120명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초등부입니다. 그리고 중등은 여기 보시면 수학 정보가 같이 통합돼서요. 수학 정보심화 20명, 과학심화 20명, 총 40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학심화가 지금 60명이죠. 수학보다 더 많이 뽑고 있죠. 그래서 어머님들 이제 어디 지원을 하실지 더 고민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조금 수학 선행은 좀 어머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과학이 덜 돼 있는데 경쟁률은 여기가 더 낮을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어머니 고민을 하시는데 실제로 영재원은요 아이들이 가서 직접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원하는 대로 지원해 주시는 게 서신 지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대가 자소서를 먼저 받겠다고 1차에서 받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1차 서류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소개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교대는 우선 자소서를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간은요. 여기 10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여기 1차 전형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추천서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여기 추천서.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추천인 자격을 보시면 지금 소속기관의 추천일 때는 그 추천인 그 현재 정규직 근무하시는 교원, 즉 담임 선생님이시나 아니면은 교육청에 그 영재교육원, 교육청 영재교육원 다닌 친구들은 그 담당 선생님께도 추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지도했던 담임교사, 그 다음에 지원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나 영재교육기관, 여기 교육청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 지정인 그 교육청 기관에서 지원자를 가르치는 교원인데 이때는 시간 강사가 아니라 정규로 일을 하시는 그 선생님께 부탁을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형 1차인데요. 여기 서류평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일시는요. 여기 10월 14일 고대보다 일주일 뒤인 일요일날 진행이 9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여기 합격자 발표는 10월 26일 금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전형이 발표가 되면 2차 이제 면접이 일정이 11월 10일 토요일 9시부터 5시인데 교대랑 고대에 동시에 합격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1차 전형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때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결정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조정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간대 겹치지 않게끔 학교에서 좀 부탁을 드리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대랑 고대 동시에 되면 정말 좋겠죠. 근데 고민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뭐 교대를 가겠다 이러시는데 실제로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영재원 설명회나 이 정보 어머님들 정보를 공유하셔서 우리 아이의 성향과 맞는 대로 지원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네, 최종 합격자는 11월 16일 날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면 좀 아쉽지만 교대와 고대가 다 떨어진 친구들은 이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영재교육원,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준비를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때는 조금 늦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주로만 조금 연습이 되는 정도지 처음부터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지 처음부터 이게 새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교육청은 좀 꾸준히 조금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기 문항을 저도 교대 쪽에 전화 문의는 하지 말라고 해서 이메일을 한번 보내봤거든요. 저희가 초등융합으로 뽑는데 그러면 아이들 수학 지원하면 수학만 나오는지 과학 지원하면 과학 문제만 나오는지 이메일로 문의를 했더니 그렇게 문의 주신 어머님들이 무척이나 많았는지 홈페이지에 며칠 뒤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가 초등융합입니다. 수학 심한데요. 수학 관련해서는 10문항 내외, 과학 5문항, 정보 5문항. 그 다음에 과학 지원자에는 과학이 10문제고 나머지 수학이나 정보 관련해서 5문항 내고요. 그 다음에 정보심화는 보시면 정보 관련해서 10문항, 그 다음에 수학은 5문항 내로 내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요. 중등융합도 보시면 수학 정보심화에서는 수학 관련 8문항, 정보문항 7문항, 과학문항 5문항 내로 내겠다. 그 다음에 과학심화는 과학은 10문항, 나머지 수학과 정보는 각각 5문항 내로 내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영재교육원은
90분 동안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20문제 안팎일 겁니다. 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며칠 전에 발표를 홈페이지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소개서 어머님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1차의 전형에 내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3주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어머니 한번 보시라고. 문항이 뭐냐면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하나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학교와 관련해서 가장 힘들거나 싫은 것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본 것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30년 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예상하여 쓰시오. 그 다음에 지원 분야에서 현재 꼭 알고 싶은 질문 한 가지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영재원에 합격하여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쓰시오. 이거는 고대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6문항, 고대에 비해서 2배 많지만 실제로 각 문항에 써야 되는 그 한자, 그 글자는 300자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입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 어머님 처음 쓰시는 어머님도 계실 거고 경험이 있으신 어머님도 계실 텐데 자소서는 한번 미리 저학년 친구들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자소서를 가지고 계속 살을 붙이고 같이 시정하고 계속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되게 굉장히 좋아서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의 그 자소서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자소서는 꼭 한번 어머님들이 신경 쓰셔서 한번 쓰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관련돼서는 좀 이따 김민정 부원장님이 또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인데 어머님들 기출문제 설명회 많이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보여드리고 네 어떤지 그냥 비교만 하시라고. 이거는 2016년도 이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3년 전이라고 해도 무시 못할 게 그 고대는 계속 반복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연습을 꾸준히 시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시각 제한에 따른 두 의견에 대한 글을 제시해라 이렇게 해서 요 가나를 가지고 찬성하는 의견을 정하고 이유를 서술하라고 했지만 지금 최근 3개년에는 찬성 의견이 아니라 찬성과 반대를 모두 써야 되는 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요것도 그 그림 같은 거 그 되게 좋아해요. 이런 인문학적인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초등 융합인데도 인문학적인 문제를 내더라고요. 창의력 문제 평가를. 그래서 이런 그림 하나는 명화, 하나는 이거는 뭐 물 맞은 아저씨였다라고 해서 이 그림은 아니었고 다른 그림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고가에 더 팔릴지 선택하라고 했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어머님 아까 이거 쓰는 거 20분인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20분 안에 아이들이 이걸 생각하고 이걸 딱딱 맞춰서 서론, 본론, 결론에 이렇게 딱 맞춰서 기승전결을 맞춰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는 좀 남들보고 선생님 분명히 기발하라고 했어 이러면서 엉뚱한 거와 기발한 건 다르거든요. 기발하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되게 많이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쓰고 왜 고가에 팔릴지 그 합당한 이유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을 빠른 시간 안에 쓰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전이었거든요. 최근 3개년 이전이었는데 그 이후에 똑같은 유형으로 이게 우리나라 지도였다면 그 이후에는 아프리카 지도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이 점은 제가 맘대로 찍었고요. 세 번째로 큰 각을 찾는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회 때 자주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라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냐면 제한이 지금 없잖아요. 뭐 평각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 없기 때문에 제일 작은 각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뭐 제일 가장 큰 각을 찾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2016년 이전이었다면 그 이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지도 보고 3점 이어서 가장 작은 각과 가장 큰 각을 찾아 쓰시오 해서 아이들이 제일 작은 각을 찾고 제일 큰 각을 동시에 그 각 안에서 찾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서술형 문제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런 게 나왔었어요. 다음 주어진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쓰라고 했고 주제를 자기가 둘 중에 하나를 정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나오냐면 주제는 하나만 주고 그거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TV에 어느 방에 주는 게 좋냐 거실에 두는 게 좋느냐 두 번째는 종이책과 전자책 중 어느 것이 더 좋냐 이래놓고 각각의 자료들을 꼭 이용해서 설명을 했었어야 되고요. 최근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17년도, 18년도라고 제가 썼던 이유는 이게 2017년도 주제예요. 식료품을 일주일치를 한 번 사는 것보다
하루치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것이 더 좋다가 2017년도였다면 2018년도는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는 게 오프라인 마켓보다 더 좋다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쓰는 게 2018년도 작년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자료를 항상 두 개를 주거든요. 표나 그래프 이렇게 주는데 A 자료는 가족 구성원별 가구 수를 줬고, 그러니까 가구 수의 변화를 추이를 줬고, 그 다음에 B 자료는 슈퍼마켓,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이런 유통업장별 연간 판매 매출 이런 변화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를 선택해서 쓰는 게 아니라 찬성도 써야 되고 반대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주장에 대한 거는 되게 잘 써요. 자기가 찬성하면 찬성은 정말 줄이 꽉꽉 찹니다. 근데 반대는 한 두세 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료를 이걸 이용하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이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썼었어도 찬성과 반대에 똑같은 이유를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근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게끔 연습을 지도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매년 나오는 그 다형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만 살짝 바꿔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이 수 규칙 있잖아요. 이 규칙 문제는요, 항상 초반에 1문제로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수의 규칙 찾는 건 교대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도 나오고 교대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또 고대가 좋아하는 게 이런 일정한 그림이 아니라 되게 아이들이 조금 한 번에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모양으로 해서 실제로 여기 도형에서 색칠된 부분에 물을 넣을 때 많이 들어가는 순서. 그러니까 단면적이 똑같다라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똑같다라고 가정하고 했을 때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걸 나열하라. 근데 이게 계산으로 아이들이 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창의성을 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논리성을 더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랑 관련된 또 문제를 보시면 얘도 2017년도, 18년도라고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QR코드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위 면적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이것도 아이들이 똑같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연습을 시켜도 쓰는 답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등분을 할 것인지 이렇게 풀어나가는 친구도 있고 식으로 접근하는 친구도 있고 그림으로 접근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도 2년 연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거 알고리즘 순서도 문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처음에 나왔던 거는 이제 화제의 경우 시작했을 때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순서도를 쓰는 건데요. 이게 작년에 이게 2017년도 문제였다면 작년에는 그 할아버지와 어떤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집에 동호수를 모를 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순서대로 쓰라고 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만 매년 바뀌고요. 패턴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바꾸겠다고 한 상태에서 문제 형태를 이번에 올해 뒤흔들까 그 교수님들이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에 나왔던 모든 것들은 다 연습을 시킬 겁니다. 영재성 검사를 비롯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매 출제되는 이제 고려대 영재교육원 문제 유형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수들의 규칙 찾는 것들. 그래서 이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그림에 뭐가 나올 것인지, 그 다음에 분류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고대에서. 그래서 112, 400, 812 종류가 다른 수는 무엇이냐? 224, 628, 408, 484, 808 중에서 종류가 다른 수를 구하시오. 근데 이렇게 분류를 기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분류 기준도 되게 다양하게 써야 돼요. 하나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는 분류 기준도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분류군을 나눴을 때 들어가는 그 항목들 안에 들어가는 그 분류했을 때 그 종목들도 한쪽에 몰아지는 게 아니라 고루 분포되도록 할 수 있는 분류 기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첫 번째, 두 번째는 고대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영재성 검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꾸준히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대가 주로 하는 게 3, 4번이에요. 그러니까 고대만 갖고 있는 고유의 문제가 이런 알고리즘 순서도 만드는 것과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쓰는 거는 고대만 진행이 되고 있는 특별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 선택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쓰라는 건 그 둘 중에 그림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인문학적으로 된 문제를 한 문제는 꼭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노출시켜 주시는 게 좋고,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 설문지였다고 느끼는 그 자기 관찰 체크리스트도 일관되게 아이들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저희가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민정 부원장님이 좀 이따 어떤 활동이 가능한지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영재교육원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 그걸 미리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이제 교대입니다. 교대는 어머니 작년에 이제 시험이 부활한 지 딱 1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 문제로 작년에는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작년에 기출됐던 몇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문제는요, 서울교대는 영재성 검사 및 학문 적성 검사라고 해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2018년도 학년도에 그 선발했을 때는 영재성 검사 및 창의성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창의성 평가인지 한번 문항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예전 겁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거, 이것도 최소의 수족관으로 모든 물고기를 기르고 싶다면 몇 개가 필요한가, 이거는 논리 추론 문제, 이런 정통적인 영재성 검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정사각형 101개부터 105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종류 몇 가지이냐, 조금 어렵죠. 그리고 11개 구슬이 있는데 한꺼번에 하나, 두 개 또는 3개의 구슬을 잡을 수 있다. 이건 아이들 닌게임이라서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통적인 거죠. 4를 4번 사용했다 이 얘기하는 순간 포포즈 문제라는 걸 눈치채셨겠죠.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거. 근데 어머니 포포즈 아이도 굉장히 사거리에 소마도 다니고 CMS 다녀서 되게 잘할 것 같죠. 실제로 아이들 보면요, 주어진 시간 안에 1부터 10까지 만든 거 4를 가지고 1부터 10까지 만드는데 5분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 만들지도 못하고 한 4-5개 만들다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거라는 믿음이 다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항상 이 노하우를 전달을 하는데, 그런 번호판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가지고 연습시키는 포포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노출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정통적 영재성 검사 문제였고요. 이게 이제 창의성 평가 문제였는데, 이거 되게 유명하죠. 이거는 이거 고대에서도 비슷한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공식이나 써서 풀 수 없는 문제죠. 이거 누가 더 넓이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이거 많은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단위 면적으로 쪼개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조금 수업을 하다 보면,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면 이거를 석고 모양으로 조금 어느 정도 아니면 물통을 똑같이 제작을 해서 높이가 똑같은, 이 모양이 밑면이고 높이가 똑같은 걸 제작을 해서 얘 물을 담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창의성.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와인이 직사각형 통에 담겨 있는데 한 모서리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뚜껑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럼 뚜껑을 열면 와인통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예상하는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이게 2018년도 작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게 아이들이 세제곱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교대를 지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해서 19의 세제곱까지 다 더해라.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2제곱이면 제곱이었으면 아이들 했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노가다로 이렇게. 그렇지만 세제곱이면 조금 생각해 봄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흐르는 강물에서의 배의 속력과 물의 속력, 거속시는 솔직히 6학년 과정의 비화 비율에 잠깐 언급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얘는 조금 선행 능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교대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문항이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겁니다, 속력 문제. 이게 디테일은 아까 그 흐르는 배와 그 물의 속력인데요. 강이 시속 5km로 흐르고 있는데 배는 강보다 시속 3km가 더 빠르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손수건을 떨어뜨렸는데 이 손수건을 떨어뜨린 것을 1시간 뒤에 알아차렸을 때 바로 배를 돌려서 강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서 손수건을 찾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어렵죠?
기대됩니다. 올해 이걸 수업에서 진행을 할 때 아이들이 풀어낼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겁니다. 아까 전에 어떤 지금 주어진 상황을 주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상해 보라는 게 교대가 되게 좋아하는 창의성 평가 문제거든요. 여기 보시면 문제는 지금 여기가 바로 제 앞에 5m 앞에 나무가 있고 500m 앞에 건물이 하나 있고 5km에 앞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글바른 다음과 같이 풍경이 보였는데 왼쪽으로 한 발짝 옮겼을 때 풍경을 보면 어떻게 보일지 설명하시오. 굉장히 잘할 것 같죠? 한 줄도 못 씁니다. 수업 시간에. 네. 이걸 어떻게 아이들이 뭘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이 출제자의 의도가 교과 수학과 다른 거예요. 출제자 의도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정말 이거를 창의성을 보는 건지 아니면 과학적인 걸 보는 건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라는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주어진 시간 안에 5분 안에 한번 풀어봐라 그래도 한 줄도 못 쓰는 아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보시라고 연세대도 이제 나중에 추후에 6학년 이제 중1 이렇게 되면 어머니 연세대 서울대도 이제 노리시잖아요. 이거 연세대 기출문제 제가 정리하다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요거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그러니까 만일 막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 이런 꼴 어머니 그냥 보시라고 이런 것들은 근데 많이 해요. 이거 1g, 2g, 4g에서 1024g 추가 각 한 개씩 있다. 추를 사용해서 잴 수 있는 무게의 수와 합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저희 아이들이 영재원을 초동 영재원을 준비할 때는요 1g, 2g, 4g, 8g 정도 1g, 3g, 9g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1024g 2의 10제곱까지 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손도 못 대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연세대의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긴장하고 계시라고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선행의 정도는 고대보다는 교대가 좀 더 보는 경향이 있고요. 창의성은 조금 더 내용이 한 문제 정도 빼고는 교대는 창의성이 아니라 다 수리적이거나 이제 과학적인 거에 맞춰서 나오고요. 영재성 검사는 비슷비슷합니다. 수 규칙 찾는 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포포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소서가 제가 그때 예상 이거 교대 발표하기 전에 자소서는 교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했는데 다행히도 그 말이 맞아서 1차에 보겠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자소서도 어머님들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이해 돕기에서 제가 매 설명회 때 가져오는 이게 오즈의 마법사거든요. 서울교대가 오즈의 마법사라면 고대는 위키드입니다. 창작이에요. 그래서 창의성을 좀 더 참신함을 댄 문제를 더 원하고 그런 영재성을 원하는 거고요. 실제로 교대는 조금 정통적인 영재를 환발하길 원하는 편입니다. 문제 자체를 보시면요. 그래서 정보 쪽 문제가 좀 더 강화했던 거는 솔직히 고대 쪽이거든요. 그걸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것도. 근데 올해 아까 그 5문항, 정보 수학을 지원하든 과학을 지원하든 5문항을 뭐 예를 들어서 지원 분야가 아닌 거랑 비등하게 내겠다고 해서 정보 쪽 준비도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연습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이 시간표인데요. 고려대는 지금 총 3반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 4학년 대상으로 하는 반이 토요일 날 있고 이건 어머님들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5학년 반 친구들은 일요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교대 반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다 3, 4학년 대상으로 왜냐하면 3, 4, 5학년이 다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지만 수업적으로 어머님들이 생각을 해보셨을 때 3학년 친구랑 5학년 친구가 같은 교실에 있을 때 약간 조금 태도적인 면이나 아니면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돼서 조금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눠진 반으로 진행이 다 토요일, 일요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등영재원 대비하는 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민정 부원장님이 진행하시는 이 과학 집중반은 아이들이 수학을 선행을 되게 많이 요즘 이 동네 친구들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과학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어머님들이 이 수강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쓰고 발표하고 할 때 많이 못하는 거 제가 저희 반 친구들 수학을 들어갔다가 그 밖에서 듣거든요. 과학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수학 때 보여지는 모습이랑 과학 때 보여지는 모습이 완전 반전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조금 과학에 취약한 친구들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매년 모토가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어머님들이 나중에 고대를 갈까요? 교대를 갈까요? 저희한테 문의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 이
이제 이어서 어머님들 궁금해하시는 그 자기소개서나 면접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랑 가천대가 이번에 발표가 나서 그것도 어떻게 지원을 하실 수 있는지 김민정 부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밖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을 맡고 있고 이번에 영전 수업을 하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박수를 기다린 것처럼 인사를 드렸네요. 민망하게. 예. 오늘 고려대랑 서울교대 전략 및 비법 공개라고 이렇게 오늘 이제 저희 설명회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어머님들께는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비법은 정말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교대랑 교대랑 고려대를 많이 합격을 시켰다고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 비법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영전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보통 한 10년 정도는 다 되셨고요. 지금 서울교대가 작년에 처음 시험을 보고 서울대도 작년에 처음 시험을 봤다고 아시는데 2009년도 그때도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2003년도, 2004년도부터 계속 시험을 봤던 그 자료를 가지고서 지금 현대 지금 유형에 맞춰서 저희가 그걸 대비를 했고 문제를 기출을 뽑아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면접 때 유형으로 나왔던 교대 문제도 연습을 시켰고 그래서 작년에 아이들이 풀었던 문제들 유형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보고 테스트도 보고 그 다음에 자율학습이라고 집에 가서 혼자 풀어봐. 이거는 작년에 그냥 뻔하게 나왔던 문제니까 또 이거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 해서 그렇게 준비도 시켰고요. 그리고 면접도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들도 한번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비법들은 정말 아이들한테 소중히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머님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지금 같이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영재원들 말씀드리려고 해요. 작년에 너무 급하게 준비하셔서 당황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한양대랑 가천대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한양대 전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달라진 점이 올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을 당황시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한양대에서 작년에 80명 내외 뽑았던 것을 올해는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100명으로 늘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올해 프로그래밍 특기자 전형을 10% 내외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컴퓨터를 열심히 공부한, 정보를 공부한 친구들이 수학 서울역이나 영재성 검사 가지고서 이제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프로그래밍 능력을 가지고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요. 지금 100명 내외를 선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는 작년에 기초반에 들었다가 심화반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인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원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원을 하게 되면 이 반편성은 지금 아이들이 지원을 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수에 맞춰서 편성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모집 요강이 나왔으니까요. 한번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래도 한양대 정보 분야로 지원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특기자 전형 신설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래밍 문제들을 내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따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10%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 유형이 어떤 거냐면은요. 예시 문항이 지금 그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소에 아이들 컴퓨터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좀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뒤에 문제를 좀 넘겨볼게요. 적성검사 1단계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일반 전형에서는 논리 수학 능력, 언어 능력, 공간 시각 능력,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은 문제를 풀고 왔다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 그림이나 어떤 두 가지 기호 순서를 보여주고서 일치하면 뭐 1번,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번호를 쓰거나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문제에서는 경우의 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예시 문제로 나와 있는 거는 타조화를 뭐 32층 건물에서 떨어뜨렸을 때 한 개일 때는 몇 번 만에 실험을 할 수 있고 두 개일 때 몇 번이며
뭐 개수가 많다면 몇 번 만에 실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정말 이런 문제가 나왔어라고 물어보긴 했었는데 와인이 있는데 와인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독이 있는 거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왕이 제수 10명에게 먹였다. 그랬을 때 몇 번 만에 뭐 알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죽는 문제가? 제가 이렇게 몇 번을 물어봤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말한 유형이 사실 수학 사고력에서는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재원을 이번에 고대나 교대를 준비하신다면 같이 한번 지원을 하셔서 일반 전형, 만약 정보 분야에 관심이 많다면 네, 일반 전형에 좀 도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 과학을 하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가서 정보 쪽으로 점점 이렇게 바뀌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것이 좀 크면서 많이 점점 접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해도 사고력에 따라서 같이 이제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정보로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친구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일반 전형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분야를 지원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분야가 10% 뽑는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뽑는 건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이 좋은 친구들을 이제 뽑으려고 하는 거고 이 프로그래밍 능력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그 수학 문제 같은 것들을 이 프로그래밍으로 풀어서 출력을 하는 과정을 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 문제가 나왔던 것도 동전 음료수를 뽑아 먹는데 동전 거스름돈을 거슬러 줄 수 있는 방법, 동전이 뭐 500원짜리 5개, 뭐 이렇게 5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5개씩 있을 때 그때 동전을 거슬러 줄 수 있는 방법이 몇 개인지 출력하는 거. 네, 그런 경우의 수를 프로그램으로 해서 출력하는 것이 출제가 되니까 어차피 이것도 역시 기본 논리 수학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영재 판별 검사랑 비슷한 유형을 지금 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준비하는 김에 같이 준비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 전형이 지금 같이 발표되었는데요. 가천대도 올해 바뀐 점이 있습니다. 예, 가천대가 뭐가 바뀌었냐면요.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엔 전체 초동 심화과정 같은 게 제가 그냥 나와 있는 인원으로 봤을 때 한 33명이 뽑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4학년은 9명이었고요. 5학년이 24명 정도 뽑는 그런 전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동 심화에서 지금 뽑는 인원들이 보시면은 4학년이 15명씩 2개 반, 5학년이 지금 15명씩 2개 반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학자 전형만 뽑고 있습니다. 수학자 전형이 지금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인원은 많이 늘었지만 과학자 전형을 뽑고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등도 지금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아주 조금. 그 반마다 한 명씩 늘었어요. 작년에 14명 내외였는데 지금 15명 내외로 지금 늘었고요. 지금 중등 심화에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수학의 매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분야가 있고요. 전공이 있고 자연현상과 물리, 물질과 분자의 세계. 그냥 화학이 아니라 뭔가 물질과 분자의 세계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친숙하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바로 이 로봇과 인간 생활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고요. 생명과학도 관심 가지시지만 융합의과학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대치동 친구들이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의사인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부모님들이 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머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융합의과학을 많이들 지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경쟁률 같은 걸 좀 눈치를 보실 경우에는 의과학 대신에 생명과학이라든지 화학 쪽으로 좀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건 어머님들이 이제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신 있게 의과학을 지원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돌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원 자격은요. 지금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지금 서울특별시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영재교육원에서 1년 이상 수료를 한 친구들이 지금 가능하고요. 지금 가천대 브릿지 과정을 진행을 한 친구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작년에
영전에 들어가서 4학년에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전형을 지금 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브릿지 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지금 아마 영전과 비슷한 과정을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영전을 다닌 친구들을 왜 중요하냐면요. 증빙 자료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자소서에서. 그리고 작년에 여기에서 면접에서는요. 본인들이 증빙 자료도 냈던 산출물에 대해서 4분 발표 같은 걸 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영전을 다녔던 친구들, 예, 지금 브릿지를 했던 친구들이 성실히 수업을 하고 자기가 뭔가 산출물을 준비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중등심화도 마찬가지로 6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말고 사서과정도 있기는 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하는 사서과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님들 오시는 걸 보니까 오늘 6학년 친구들까지 와서 중등과정까지는 조금 내용을 넣었는데 예, 6학년 대상까지는 예, 근데 사서과정도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6학년도 똑같은 과정으로 브릿지 이수생이나 영전을 1년 이상 다닌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예, 한양대랑 가천대 같이 준비 좀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자소서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지금 올해 교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무엇이 똑같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자소서에서 1단계 내는 학교들이 있고요. 2단계 전형에서 내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단계 전형에서 낸다는 거는 1차 합격을 한 친구들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울교대, 예, 지금 오늘 보실 때 갈색 색깔은 다 교대, 고대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분야일 거예요. 그 다음에 푸디딩딩한 이 색깔들은 예, 어쨌든 지금 오늘의 주제에 조금 예, 같이 소개하는 학교들인데요. 예, 그래서 서울교대는 1단계고요. 2단계는 고대고요. 예, 그 다음에 한양대, 가천대 있고요. 예, 서울대, 연세대까지 여기 서울대, 연세대는 예, 중등 과정입니다. 중등만 뽑고 있어요. 예. 1단계 전형에서 지금 마감 날짜들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서울교대가 9월 28일 이번 달 말입니다. 6시까지 온라인 입력. 작년에 자필로 썼던 것과 달리 온라인 입력이라 좀 편리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양대도 온라인 입력이고요. 근데 이제 서울교대를 쓰고 이렇게 좀 안심하고 계시다가 가천대 쓸 때 갑자기 급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날짜 잘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비슷하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문항이 다르고 글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날짜 정확히 알고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우편이나 방문 접수라는 점도 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전형에서 준비하는 학교들인데요. 여기에 좀 함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고대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날 11시에 1차 합격자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0일 그때 이제 2차 전형을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8일까지 지금 사실 고대가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안 나와 있냐면 온라인 입력을 며칠까지 하시오라는 날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서류 접수 마감은 8일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사이에 이 입력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서울대랑 연세대를 한번 보셔도요. 10월 26일 날 1차 합격자 발표를 5시 금요일날 이제 합니다. 퇴근하시려고 금요일날 5시에 하시고 퇴근하시거든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예,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그냥 공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월 1일 마감을 합니다. 우편 접수를 해야 되고 방문 제출 불가입니다. 예, 시간이 아주 촉박하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자소서를 쓰라고 하면은요, 하루 만에 못 써요. 요즘 바쁘잖아요. 그래서 자소서 쓰는데 한 2, 3일 걸립니다. 어머님들 또 읽어보시고 고치고요. 그리고 내일이 마감인데 마감 전날 들고 오셔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아이들 다시 불러서 뭘 수정을 해볼 수도 없고, 예,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합격 발표를 하고 나서 쓰시는 건 정말 예, 방법적으로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쓰는 과정은요, 아이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거든요. 영전 준비하기 전에 네가 정말 영전을 가겠다는 다짐을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라도 자소서를 한번 예, 목표감을 갖고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머님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수정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단계 전형에 맞춰서 아유 그냥 합격하고 나서 합격 안 할지도 모르는데 예,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셨다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또 잘 붙어오면은 붙어올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이제 헐레벌떡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저도 곤란하고 아이도 정말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그 경우는요, 정말. 예, 자소서가 점수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계신데요. 입사관들의 말씀으로는 자소서를 보면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전형에서 자소서 점수가 30%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요, 자소서 점수가 10%라고 공지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자소서에 대한 점수 공지가 아예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예, 입사관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열심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를 준비하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쓰게 되는 자소서가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지금 4개. 예, 4가지를 쓰게 되고요. 중등 과정에서 쓰는 것은 5가지가 됩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6학년 아이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교대하고요. 연세대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가천대 한양대도 있긴 했지만은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지금 잘못하면 자소서를 5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무슨 자소서 인생도 아니고. 예.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 친구들이 영재학교나 과학고나 대학교를 갈 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많이 써서 목표를 잡아두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걸 초등 과정부터 쓰시면 한 번 딱 쓰시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립니다.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만 시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썼던 친구들은 확실히 그 다음 해에 진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고요. 6학년 때 진행한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변화하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조금 너무 많은 양이길래 과학에서 잘하는 게 바로 분류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류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게 고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문제를 풀고 분류하고 속성을 나누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선 장점과 약점을 지금 보시면 갈색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갈색 고대는 지금 장점과 약점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그 다음에 서울대, 한양대가 지금 장점과 약점을 쓰는 문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항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학, 과학적 능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영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연세대, 서울대, 가천대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대가 없죠, 지금. 또 고대가 관찰, 탐구, 제작, 창작 등 스스로 진행한 창의적 활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울대하고 한양대가 본인의 어떤 그런 경험에 대해서 묻는 자소서 문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서울교대가 등장을 했는데요. 서울교대 문항이 올해 6개인데요.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고대도 영재원에 입학 후 자신이 하고 싶은 창의적 활동을 기술하시오. 3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가 계획을 묻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교대 같은 경우에는 5번, 6번 문제인데요. 지원 분야에 대해서 질문 1가지를 쓰고 그 다음에 영재원에 합격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쓰시오라고 하는 계획을 묻는 문제들, 그 다음에 연세대도 앞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지 계획을 묻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로와 동기에서 서울교대가 30년 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쓰라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서울대도 장래 희망, 가천대도 한양대도 장래 희망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4개, 5개 이렇게 자소서를 어떻게 쓰냐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4개, 5개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소서를요. 우선 쓰시기 편하시게 제가 지금 번호를 거꾸로 카운트를 내렸는데요. 카운트를 내린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돌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게 사실 문항들 중에서 지금 1번 문항이나 맨 마지막 문항도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진로와 동기를 가장 먼저 쓰시는 게 보통 쉬우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떤 진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 능력을 표현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신다면 제일 먼저 1번 진로와 동기를 먼저 써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문항과 상관없이 쓰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에 맞춰서 내용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럼 나는 지금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거 좀 전에 나왔던 거예요. 어머니 뒤로 넘긴 거 아니고요. 다시 앞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계획에 대해서 나의 진로가 이런데 그럼 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다시 활동 경험,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예, 그걸 보시고 계획을 조금 또 수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2번과 3번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피드백 하시면서 예,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은 많이 반성을 하게 돼요. 나의 꿈이 이런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예, 특히 고학년들이 이런 성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 경험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럼 나의 능력이 얼만큼이냐 네, 이제 그걸 고민을 하게 되겠죠. 예, 내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내 능력이 얼만큼 좋았는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부족한 걸 내가 어떻게 해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파악하게 되는 자신의 성찰을 하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린 친구들에게는 앞으로 꿈을 키워나가는 그 본인이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냥 일기 쓰듯이 쓰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궁금하신 점은 이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순서는 어쨌든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예, 이제 천천히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고려대는 이제 2차 전형에 제출을 하고요. 천자인에 작성을 하며 붙여넣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자를 어떻게 써? 처음 쓰시는 분들 예, 이걸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많이 쓰신 분들은 아십니다. 천자 쓰는 게 훨씬 쉽고요. 300자, 400자 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예, 줄여서 쓰다 보니까 내용을 다 표현 못하는 것 같아서 뭘 써야 될지 그게 어렵고요. 천자는 편안하게 그냥 쓰시고 싶은 거 다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자세히 쓸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우선 첫 번째로 나의 장점과 약점을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점과 약점을 기술하시오 했더니 정말 솔직하게 약점을 막 술술술 풀어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것도 비율을 딱딱 맞춰서 장점 3가지, 약점 3가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문항에서 약점을 쓰라고 했으니까 하나 정도 약점을 쓰시고 장점을 훨씬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약점도 약점 같지 않은 약점, 장점 같은 약점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어머님들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예, 본인 사실 근데 장점과 약점을요 저희 친구들이 정말 못 씁니다. 그냥 공부 잘한다고 써요. 예, 쓰라고 하면은요. 예. 그래서 이건 지금 부모님들이 자기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부모님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너 평소에 이게 좀 부족했으니까 이걸 쓸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쓰기 좋은 문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약점을 만약 썼다면 약점만 써서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라고 공개하시지 마시고요. 그걸 어떻게 자기가 지혜롭게 영재성을 갖고 해결을 했는지 해결 방법과 그 성과까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재가 약점이 많을 수가 없지요. 네, 영재인데, 예, 그러니까 그 약점도 이겨낸 과제 집착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집중력 이런 것들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찰, 탐구, 제작, 창작 스스로 진행한 창의적 활동에 대해 기술하시오. 그러면 지금 사실 이거 가장 쓰기 좋은 거는 그 탐구 보고서 발표 대회, 예, 이게 가장 좋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 과학탐구 토론대회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서 그때도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쓸거리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없어진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예, 어쨌든, 지금 그 산출물이라고 하는 과정을 한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발명.
발명이라고 하는 걸 했던 과정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중에서는 이제 로봇이라든지 기계과학, 공학적인 부분들을 했던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뭐 실험학원을 다닌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실험학원 다닌 친구들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실험학원이 이제 다 주제별로 실험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주제가 산만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료를 좀 평소에 버리지 마시고 책도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주제를 이제 어머님들이 다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물리면 물리 영역별로, 화학은 화학 영역별로 좀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은요, 자료를 잘 갖고 계시다면, 제가 이런 거 지금 이제 말씀드릴 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린 게 그냥 박스 하나에 그냥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 그냥 넣으시라고. 이게 학원에서 뭔가 갖고 왔는데 학원에선 소중히 들고 왔는데 어머님들 보시기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집에 갖고 가면 저희 어머니가 어차피 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냥 갖고 오면 특히 종이 쪼가리가 있고 아이가 뭔가 쓴 게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그냥 박스에 그냥 다 넣으십니다. 그럼 언젠가 이렇게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과학일기 같은 걸 썼으면 그것도 일기가 아주 단편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주제별로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그것도 하나의 보고서가 되고 아이가 저희 이제 실험이나 뭐 이런 모든 교과 과정은요. 기본부터 심화까지 쭉 성장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랑만 잘 순서를 맞추시면은 어느 정도 내용이 일관성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했느냐를 자세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쓰시지 마시고 어려운 점이 뭐였니? 라고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뭐였니?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걸 가지고 그럼 넌 어떻게 해결했니? 라고 써주시고요. 만약 난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 대부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이라도 해주시면 한 경험이 됩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해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보고서를 한 편 쓰겠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과거에 했던 것 중에서 뭔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난 보고서들 학교에서 상은 좀 못 받았는데 나는 탐구했지만 상은 못 받았어. 그래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시면 한번 들고 와 보세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좋은 탐구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저희 선생님들이 좀 조언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영재원에 입학 후 자신이 하고 싶은 창의적 활동을 기술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새로운 것을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진로잖아요. 그럼 진로에 맞춰서 해야 될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에서 사실 탐구라고 하는 게 시간 문제거든요. 뭐 한 달 탐구해서 탐구가 완벽히 끝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대학 논문 이제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탐구는 계속 심화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뭔가 더 할 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번과 연결지어서 3번을 작성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내가 고대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보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근데 내가 이런 탐구를 했고 그 탐구를 정보랑 좀 접목시키고 싶다 라고 하는 평소에 관심은 없었지만 이번에 융합에 들어가면서 좀 더 넓히고 싶었다 라고 하는 계획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방법은 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거를 다 처음부터 쓰시려고는 이제 하지 마시고 앞에서 본인이 했던 거나 진로랑 연결을 지어서 쓰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천자 쓰시고요. 아마 분명히 써보시면요. 천자 넘습니다. 어머님들이 쓰시면은요. 이렇게 써오시는 글자가 1500자는 항상 읽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냥 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걸 열심히 써오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다 넣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십니다.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금기어는 아니고요. 어머님들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수학과학 학습 능력이 특히 좋아 현재 고등수학과 물리 과정을 교우 관계가 원만해요. 장점과 단점에 많이 쓰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또 학습이 부족한 친구들 내가 가르쳐주고 수학이 부족한 친구 가르쳐줬더니 친구가 잘 풀어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보람됐고 또 내가 학급 임원이고 그래서 리더십이 강하고 그래서 항상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약점이에요. 문제를 너무 집중해서 풀다 보니까 옆에서 부르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면 포기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영자들은요. 예. 우리 아이들 이야기예요, 어머니. 네. 웃으시면 안 돼요, 저희 아이들. 예. 다 칭찬하고 싶은 내용들이거든요. 책을 너무 즐겨 읽어서 운동이 부족해서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르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학업을 할 수 있었다. 예. 이런 스토리가 보통 장점, 약점에 많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좀, 이 말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과학 학습 능력이 특히 좋아라고 이제 다 수학과학 학습 능력 좋습니다. 영재원 들어가는 친구들은요. 예, 상위 다 30%가 뭐예요? 10%, 5%뭐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좋았는지 문제 예시까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푸는 방법이 좀 다양한 문제들, 예, 그리고 자기가 남들과 좀 다르게 풀었던 거,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성을 장점으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인성이 자소서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도 인성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장점 정도 쓰면 아이가 면접 볼 때도 좀 편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친구들을 잘 가르쳤다라고 하지 말고 어떤 친구가 어떤 문제를 잘 못 푸는데 내가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우리 반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줬는지 그 다음에 뭐 인성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탐구 산출물을 했다. 근데 우리 의견이 서로 달랐다. 근데 어떻게 조율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우수해졌는지 예, 그런 내용들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약점이면서 강점인 집중하여 풀다 보니 예,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과제 집착력은 꼭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포기하지 않는 부분들. 근데 그냥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게 엄마가 부르는데 밥 먹으라고 불렀는데 소리가 안 들렸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너무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너무 집중해서 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영재 친구들이 제일 뭘 못하냐면요.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미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근데 나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과제 집착력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계획 있는 그런 학생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책을 너무 즐겨 읽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책들까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다름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관심 분야가 다르다는 것도 그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분명히 써오실 분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예, 항상 매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과 3번은 이제 연결지어서 써주세요 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이제 교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교대가 작년에 400자였는데 올해 300자니까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까 앞에서 작성하는 것처럼 제가 먼저 4번, 5번, 6번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교대도 30년 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예상하여 쓰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말하는 게 의사. 네, 의사가 돼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에서 일은요, 직업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아이가 어떤 가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쓰시는 거지, 직업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아이가 의사가 되더라도, 예, 본인이 좋아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로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역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뭐 어떤 친구들 이제 물어보면, 너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정형외과가 왜 되고 싶은데?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요. 저희 아버지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친구가 좋아하는 영역하고 연결지어서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30년 후는 일을 한 가지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가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분야에서 현재 꼭 알고 싶은 질문 한 가지 쓰라고 물어보면 아이들 모릅니다. 네,
꼭 알고 싶은 게 뭐야? 그러니까 다 아는데 뭐, 예, 이렇게 아마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갖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찾으면 쉽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산출물 같은 거 했을 때 해결 안 된 부분들, 예, 그런 것들하고 진로하고 좀 연결지어서 쓰시면 좀 쉽게 쓰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격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여기 이제 또 쓰는 그 관용어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친구들과 서로 협력하고 조화롭게 토론하고 교수님 말씀 열심히 하여 성실히 참여하겠다라는 말들도 씁니다. 예, 그거는 칸 채우기 위한 내용이고요. 300자에서는 그 내용 모두 빼셔야 될 것 같고요. 전공에 맞춰서 자기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4번, 5번, 6번은요 좀 편하게 쓰실 텐데요. 300자로 줄이는 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국어적으로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실 전달. 네. 300자가 조금 짧으면 뭐뭐 합니다라고 쓰셔도 되고요. 내용이 좀 많으시면 그냥 뭐뭐 한다라고 쓰세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씁니다로 쓸까요? 뭐 그냥 다로 끝낼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내용이 많으시면 예, 그냥 다로 쓰셔도 됩니다.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예, 걱정하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진 점이 지금 1번, 2번, 3번이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학교와 관련해서 가장 힘들거나 싫은 것을 쓰고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본 것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들은 왜 물어보나 하는데요. 교대에서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던 유형이에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이 면접 보러 올 때까지 너 뭐 봤니? 이거 많이 물어보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물어보면서 아이의 관심사나 그 다음에 얼마나 정교하게 봤는지 이 아이가 그걸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과학적 민감성을 물어보는 문제들이죠. 호기심이 얼마나 있는지 예, 그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독서 문제가 빠져 있잖아요. 예, 자꾸 문제라고 했는데 독서 자소서가 빠져 있는데 그것을 대신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독서 하실 때도 어려운 책, 좋은 책 이렇게 고르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지금 여기서도 너무 좋은 말을 찾으려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내용을요,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 것처럼 아이 같습니까? 아이에 맞춰서 쓰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친구들이 쓸 때요,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한 5번 이상 써보라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아이들이기도 하지만은요, 첫 번에 다 생각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못 찾아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5번, 6번 이렇게 일기 쓰듯이 한 번씩 써보게 해주시고 그 중에 이게 우리 아이의 영재성을 보여주는 것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예, 그런 것들 좀 선택해서 정리해 주시면 300자 아주 쉽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와 관련해서 가장 힘들거나 싫은 것을 쓰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랬는데 이 문제는 영재성을 물어보는 문제이면서도 인성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아마 친구들 중에서 물어보면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너무 쉬운 것만 가르쳐요 라고 하는 게 문제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그 쉬운 내용이지만 거기에서 자신 나름대로 가치를 찾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친구 관련해서 쓸 수도 있고 예, 선생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친구들은 뭐 미세먼지 이런 거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제 나누면은 예, 미세먼지도 체육을 못한다 뭐 이런 거 예,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시로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소서는요, 꼭 직접 작성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면접이 점점 심화가 되면서 자소서 내용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는 게 많고, 왜 썼느냐,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아이들 그거 못 씁니다. 그래서 대답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몇 번 캐물으면, 다 아이들 술술 불어요. 네. 저희 모의 면접 시켜보면은요, 학원에서 싸웠다는 것까지 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저희 친구들 아주 착합니다, 아직은. 예, 그래서 직접 작성을 못 쓰더라도 직접 작성하게 해주시고, 여러 번 작성하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정리는 도와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이들 정리는 못합니다, 잘. 예, 그리고 같이 검토하면서 네 생각이 이게 맞니?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맞아, 내가 그거 생각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안 떠올랐던 거죠. 예, 아이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찔러보시면 예, 어머님들이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너 이러고 싶지 않았니? 하면 아마 의사도 될 겁니다. 예, 너 사실 이런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아이들 뭐든지 해낼 수 있거든요. 네 생각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좀 써보신 선생님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저희 선생님들께서요, 과학고부터 영재원까지 모두 다 진행을 하셨고요. 지금 첨삭 지도를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예, 최기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수요일 날 진행을 하십니다. 제가 요일을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어머님들과 시간이 맞으시면 최기현 선생님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과 수요일에 조은실 선생님이 어머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조은실 선생님은 과학고 영재원도 많이 써보셨지만 이제 학교생활 많이 하시면서요, 예, 아이들 정말 추천서를 많이 쓰셨거든요. 추천서 궁금하시면 예, 선생님과 시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진영 선생님도 과학고 많이 준비시키셨고요. 그래서 영재원 자소서도 모두 잘 쓰십니다. 토요일날 이제 주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최진영 선생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는 박헌진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희 요일별로 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어머님들 빈틈없이 예, 시간 맞추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소서를 들고 오면 우리 자소서를 혹시 여기 앞에다 공개하지 않을까. 네, 어머니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자소서요 지금 10년도 넘게 썼습니다. 그 아이들 자소서 저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매년 그러니까 저희가 보관하고 그거를 설명해 팔 만큼 저희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 아닙니다. 네, 저희 전 아이들이 이 자소서를 가지고 작성을 할 때요, 이게 아이들의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예, 작성을 하는 거고, 정말 하얀 그 눈밭에 아이들의 발자국을 남길 때 그런 오점을 남기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이들과 그 자소서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관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 전력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 기출문제들을 보시면서 매번 했던 걸 자꾸 보여준다고 하시는데요. 작년에 많이 바뀌어서 정말 기출이 작년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유형을 지금 자꾸 보여드리는 거고요. 10년 전 유형이 지금 여기에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지금 고대 기초과정에서 작년에 했던 과정이고요. 미술품의 가격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속성과 필요한 이유들 쓰라고 했습니다. 개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도 많이 찾아야 되고 이유도 다 쓸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술품 속성별, 점수별 가격 개선 구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속성에 대해서 1점, 2점, 3점, 4점의 점수를 매기고 그 속성별로 점수를 주는데 속성에서 그게 25%, 뭐 20%, 10% 해서 그래서 미술품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점수에 대해서 뭐 4천만 원 이렇게 곱하는 그런 유형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미술품의 가격을 모두 올바르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이 속성만 가지고서는 가격을 정확히 매길 수 없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나오게 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과학에서 탐구력에서 분류들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저희 영재원 대비할 때 문제 해결력을 묻는 것을 이렇게 지금 실생활에 접목시키고 수학과 정보에 접목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프로그램 다루는 것까지 아이들한테 다 앉혀놓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이런 것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표도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적 민감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구별로 학교의 그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그 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인구수를 표현을 해서 왜 인구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이 생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세 개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물어본 적이 있고요.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이걸 연구 주제랑 연결시키는 실험 설계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교대에서는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은요, 어머님들이 이 부분 아유, 뭐 애 가서 그냥 자세만 바꿔주고 왔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이들 자세가 바뀌면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요, 인사부터 이제 채점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사부터 의자에 앉는 것까지, 그 다음에 끝나고 문 닫고 나가는 것까지가 점수에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요. 집에서 한번 연습을 시켜보시면은요, 아마 아이들은 어머님들 앞에서 대답을 잘 못할 거예요. 특히 시선을 잘 못 맞추고요. 그 다음에 손이 정말 엄하게 딴 데 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상체는 구부러질 거고 다리 떠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예, 이게 그냥 다리는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시선은 왜 이제 거짓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이 아니라 거짓말 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선을 정말 잘 맞추고 웃어야 되는데 정말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 웃게 만드는 연습까지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예, 되게 디테일하게 좀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당황스러웠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면접 대비해서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은요, 우선 똑같이 1차 전형과처럼 창의적 문제 해결형 문제가 있고요, 자기소개를 이제 다양하게 묻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라든지 그런 것들 묻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인식이나 민감성, 실험 설계랑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자소서랑 많이 연결지어서 묻거든요. 그럼 자소서에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요, 구체적인 장래 희망, 예, 이거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올해 독서 빠졌다고 좋아하시는데요, 그래도 책은 읽어가야 됩니다. 최근에 읽은 책이 뭐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예, 평소 그냥 너의 관심사가 뭐냐고 묻는 것처럼 책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책 하나, 두 개 정도는 대답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은요, 먼 30년의 그 계획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요, 지금 당장 올해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올해 해야 될 것과 내가 초등학교 졸업 내에 해야 될 것,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자소서 쓰시면서 같이 준비를 하시면 면접 대비도 같이 될 거고요. 자신만의 탐구나 활동이 꼭 있어야지만 됩니다. 예, 질문을 한번 이제 몇 가지도 이제 나눠봤는데요. 뭐 예전에 교대에서 많이 물어봤던 면접 문제들을 제가 나열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1차 전형으로 이제 옮겨져 가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살펴보면 배가 등 쪽보다 색깔이 하얗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무엇일까? 이렇게 까닭이 왜 그러냐라고 묻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물고기를 가장 신선하게 운반할 수 있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유창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묻는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한 실험 중에 가장 특이한 실험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두 가지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진행한 실험만 말하고 특이한 그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실험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실험을 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평범한 실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점수가 낮아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전 실험을 안 해봤는데요. 예, 그렇게 말하다가 정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험이 없는데 자기는 이런 걸 안 해봤는데 그냥 대답을 안 하고 나오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친구는 분명히 다른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즉흥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대답하는 그런 스킬을 좀 면접할 때는 가르치죠. 사실 뭐 평소 대답하는 걸 어떻게 두 번 만에 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부터 대답을 해야 되는지 훈련을 좀 시키는 거예요. 첫째, 이제 문제에서 어떤 것부터 대답해라 라는 걸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당황하지 않고 뭐라도 대답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제일 저희가 면접에서 주의하는 거는요, 이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나오는 것.
예, 아이들 질문 물어보면요, 입을 꼭 다물고 있거나 모르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고 나오는 경우 있는데 이 경우 면접 점수를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르겠습니다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예, 그 다음에 그러면서 대답을 맞게 하는 방법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요. 예, 그것들이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들께 부탁드릴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친구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라고 할 거고 친구들한테도 가서 엄마 앞에서 한번 연습해봐. 그게 가장 힘든 거지만 한번 해보라고 할 거고요. 또 제가 이제 권하는 방법 중에서는 거울 앞에다가 전면 거울 이제 두고 의자에 앉아서 한번 네가 스스로 거울 보면서 대답해봐 이렇게 시킵니다. 거울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에 요즘은 카메라가 많으니까 핸드폰으로 셀카도 찍어봐.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 눈도 한번 봐봐. 엄마 앞에서 부끄러우면 혼자 하는 방법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어머님들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누구 앞에서나 예,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긴 한데요. 이 면접이나 영재원에서는요, 정답을 말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은요,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내는지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아이의 영재성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답을 말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 풀어내는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답을 먼저 말하는 친구는 설명을 하다 보면, 아니네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정을 먼저 잘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답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도 어떤 과정을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재원들이 그러니까 심사관들이 채점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점수를 0점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건 시간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수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 풀이만 되는 수업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풀이뿐만이 아니라 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려고 합니다. 저희 기출 문제가 10년 전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 대학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선생님들이 나이가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모두 다 풀 거고요. 유형별로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 문제를 만듭니다. 예,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만드는 수준에 가지고 되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시로 테스트 봐서 푸는 것 확인할 거고요. 꼼꼼하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시간표를 꼼꼼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3, 4학년 과정과 4, 5학년 과정 교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중등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재아들 오랜 기간 키워보신 선생님들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저희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들 얼굴 좀 알고 그 다음에 선생님 보시면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면 대답해 주십니다. 저희 지도하다 보면은 상담 잘 못 드리는 경우 있는데요. 예, 이렇게 붙잡고 물어보거나 그러시면 저희 다 대답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선 고대랑 교대 준비하고 있는 이경미 부원장님 계십니다. 지금 3, 4학년 고대 교대 수업 하시고요. 수학을 맡고 계십니다. 예, 영재 경력이 정말 오래되셨고요. 그 다음에 박미선 선생님 밖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밖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경시대회도 정말 많이 준비를 하셨고요. 예, 박미선 선생님께서 고대, 교대, 그 다음에 교육청도 앞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권준호 선생님 지금 중등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예, 지금 작년에도 하시고 성대 경시당 고대 경시 이런 것들 많이 진행을 하셔서 예, 지금 수학 선생님 계시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영근 부원장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과학 선생님들 계십니다. 예, 지금 밖에 보시면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109명, 예, 올해 2019명 합격 아니에요, 어머니. 예, 예, 124명. 예, 그 다음에 올해는 이 숫자를 뛰어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학원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게 예, 이 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게 지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길을 쓰고 가르칠 예정입니다. 예, 저희 한 고집들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예, 지금 시간표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요. 접수는 지금 저희 여기가 아니라 MSG 1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요, 각 담당 선생님께 물어보셔도 되고요. 밖에 나가시면 선생님들 계시니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만나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설명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담회나 상담 전화로 또 학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